그게 먹는 족족 다 빨아들이고 그리고 바뀌는 건 뭘로 바뀔까요? 지방산화물. 그렇죠. 웨이트를 하면 프레임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오. 운동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내가 단백질을 많이 먹어서 이 수치가 올라가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웨이트하고 뛰다가 하면 그 다음부터는 운동에 너무나 멀어지기 때문에. 네, 다음 질문입니다. 이 질문도 진짜 많이들 질문해 주셨던 건데 바로 탈모입니다. 운동을 너무 빡세게 하면 탈모가 올 수 있는지, 그리고 크레아틴, 아르기닌, 보충제 같은 걸 막 과하게 먹으면 탈모가 올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었거든요. 일단 운동하고 탈모는 관련은 없습니다. 그건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고요. 단 우리가 바디 프로필을 찍는다든지 대회를 나간다든지 아주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 상태는 거의 기아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기아 상태가 되면 우리 몸에 필요한 장기에만 영양분을 줘요. 심장, 뇌 이런 데만 주고. 그래서 아마 대회 직전에 살벌한 사람 없잖아요. 맞아요. 다 막 이러고 있는 이유가 움직일 힘도 없으니까. 그러면 머리카락은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카락은 내가 살아가는데 전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쪽부터 영양분을 덜 주게 됩니다. GP팀도 대회 나가셨으니까 머릿결이 이렇게 약간 힘이 없어진다든지. 오, 느꼈어요. 네, 이런 게 분명히 있었을 거고. 저도 바디 프로필 찍기 한 3주 전부터는 원래 제가 머리숱이 엄청 많고 했는데 샤워하고 이렇게 하면 여기에 막 한 움큼이 머리카락이. 근데 그러고 바디 프로필 찍고 한 1, 2주 지나니까 바로 다시 머릿결이 좋아지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극단적으로 체중을 빼고 체지방을 줄이는 대회나 바디 프로필 이런 거 아니라면 운동하는 거랑 탈모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크레아틴이나 아르기닌을 먹으면 탈모가 올 수 있는. 네. 답부터 말씀드리면 크레아틴과 탈모와의 연관성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네. 근데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제가 곰곰이 좀 고민을 해보고 논문도 찾아보고 하니까 연구가 하나 있어요. 2009년도에 20명의 건강한 럭비 선수한테 크레아틴을 먹여보고 반응을 봤어요. 탈모와 연관성이 있는 호르몬이 50% 정도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걸 먹으니까 이렇게 됐으면 이건 관련성이 있다고 하겠지만 이걸 먹었는데 이거와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는 얘가 올라갔다고 돼 있는데 그럼 얘 둘의 연관관계는 사실 확인이 안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거 가지고 크레아틴 먹으면 이 호르몬이 올라가니까 탈모와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을 거야 라고 아마 얘기를 하고 크레아틴을 먹으면서 대회 준비를 하고 했는데 탈모가 되니까 이게 맞아 들어가잖아요. 우연과 우연이 맞아 들어가면 필연이 되듯이 크레아틴 먹으면 탈모가 생겨. 너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아르기닌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실제 검색해보니까 아르기닌도 탈모랑 영향이 있다. 이런 뜬구름 잡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것도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전혀 없고요. 아르기닌은 실제로 우리 몸의 혈관을 확장시키는 물질이 나와요. 그래서 운동하기 전에 아르기닌 먹고 막 운동하면 이렇게 펌핑감도 좋아지고 한다고 돼 있는데 아르기닌이 대사가 되면 여러 가지로 대사가 되는데 저 끝에 크레아틴이 나와요. 크레아틴 먹으면 뭐가 올라간다고 그랬죠? 탈모를 유발하는 호르몬이 또 올라가니까 한 달이, 두 달이, 세 달이, 네 달이 건너면 아르기닌이 탈모를 유발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직접적인 그런 논문은 전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걱정하시고 계셨던 분들이 많은데 드셔도 그렇게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엄청 힘을 한 번에 많이 주거나 이런 상황에서 막 두피에 열이 올라가서 탈모되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연관성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열 자체가 모공을 손상을 주긴 하지만 만화 같은 나무처럼 막 연기가 나고 이런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특별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정말 명쾌한 답이 됐습니다. 단백질에 대한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건데 의외로 헬스 하시는 분들이 식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는 생각 때문에 기피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사실 식물성 단백질이 별로 효과가 없는지 실제로 우리가 입으로 먹는 단백질이 전부 다 흡수가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흡수율이 매우 중요한데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이 흡수율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연구 결과 보면 동물성 단백질이 체내 단백질 합성을 더 높여요. 진짜. 그리고 또 하나는 동물성 단백질이 식물성 단백질보다 흡수율이 좋아요. 그러니까 동물성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에 비해서 적은 양만 먹어도 체내 흡수량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동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콜레스테롤도 같이 먹게 되고 지방도 먹게 되고 하니까 그게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식물성 단백질은 이와 반대로 지방 함량이 적고 이러니까 그런 거에 장점은 있는 거죠. 대신 가장 큰 차이는 흡수율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개가 뭐 어느 게 막 엄청 좋으니까 이것만 먹어라 저것만 먹어라 그런 건 아니고, 건강 측면에서 보면 동물성 단백질의 퍼센트 중에 한 4% 정도만 식물성 단백질로 바꿔도 생명이 좀 더 연장된다는 이런 연구 결과도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러면 동물성 단백질은 그 단백질 함량이 높다 보니 많이 먹지 않아도 괜찮은데 식물성 단백질은 또 많이 먹어야 엄청 된다. 많이 먹어요. 이런 차이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을 먹는 것도 있지만 식물성 단백질을 조금씩 먹어주는 게 그래도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식물성 단백질도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간헐적 단식은 실제로 의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좋지 않은 방법인지 아니면 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 방법인지에 대한 질문이었거든요. 실제로 2021년 저희 유럽 심장학회 가이드라인에 보면 간헐적 단식은 꾸준한 식이 제한과 동등한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체중 감소 목적으로 위한 간헐적 단식은 어느 정도 효과가 검증이 됐기 때문에 결국에 원리는 몸 안에 포도당이 에너지원인데 이게 고갈되면서 지방을 이제 연소를 시킨다. 하지만 이제 몇몇 문헌들을 좀 찾아보면 활동적인 사람들이 시속 6km로 4km 이상 걷는 사람, 우리로 따지면 한 중등도 운동 정도 하는 사람들은 간헐적 단식을 하면 근력 증가가 어렵고 회복이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제가 오늘 하체를 막 털고 막 숨이 턱까지 올라오고 했는데 영양분이 안 들어오게 되면 근성장에 제일 중요한 거는 회복이거든요. 휴식. 좋은 영양분이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근성장이 방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몸 사용 설명서를 잘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간헐적 단식을 하고 운동을 하는데 좋으면 그거를 취해도 되지만 이론적으로는 간헐적 단식이 근력을 증가시키고 이런 거에는 조금 제한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하루에 삼시세끼 먹는 게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꼭 세끼를 먹는 그냥 꾸준한 식이 제한을 추천드리고 좋아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단백질 많이 먹었더니 통풍 왔어. 통풍 때문에 운동을 못해. 그만큼 통풍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혹시 실제로 단백질 섭취와 통풍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셔도 좋겠고요. 단백질을 먹으면 이 몸 안에서 분해가 되면서 요산이란 게 생기거든요. 근데 이 요산은 콩팥을 통해서 소변으로 나와야 됩니다. 단백질을 과도하게 많이 먹으면 우리 몸은 요산이 과도하게 생길 거고, 콩팥도 능력치가 한계가 있으니까 다 배설을 못 시키고 요산이 몸에 이제 쌓이게 되겠죠. 이렇게 쌓이다가 어느 순간에 통풍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고단백 식이를 하면 안 되냐, 예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물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가끔씩 운동할 때 물 먹는 시간도 아깝다고 하고 막 초만 재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고단백 식이를 했을 때 물을 많이 먹는 이유는 그냥 쉽게 설명하면 피가 끈적끈적해지는 거를 물을 많이 먹으면 희석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콩팥이란 거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거르는 채거든요. 물이 없으면 여기가 끈적끈적해질 거 아니에요. 물이 많이 들어오면 그만큼 여기 물이 많아지니까 묽어지면서 요산도 잘 배설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단백 식이를 하는 거는 문제가 없지만, 물론 건강한 사람, 콩팥이 정상인 사람들 물을 많이 반드시 먹으라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 먹으면 좋을까요? 하루 기준으로 한 2리터 정도. 하루에 2리터 정도. 네, 너무 의도적으로 막 5리터 이렇게 먹으면 그것도 약간 병적인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리터를 먹으라고 되어 있지는 않지만 5리터를 넘어가지는 말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난 비만 유전자를 갖고 있어, 난 비만 세포를 갖고 있어 하시는 분들이 진짜로 있는데, 과연 살찌는 체질이라는 게 진짜로 있는 걸까? 라는 질문이었거든요. 일단 비만은 유전적인 요인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있습니다 라는 답이 맞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비만이었으면 자녀도 비만 유전자를 가질 가능성이 커요. 실제로 비만과 관련된 유전자도 이미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2개의 유전자에 대해 설명드리면 쉽게 A라고 얘기할게요. A라는 비만 유전자는 지방을 더 빠르고 많이 축적을 시켜요. 와, 진짜 속상하다. 근데 주변에 똑같이 먹는데 나는 살이 찌고
여기는 계속 살이 안 찌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비만 유전자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고, 다른 비만 유전자는 폭식을 유발하는 유전자. 그런 유전자가 네, 이렇게 보면 갑자기 막 먹고 싶고 이거를 자제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유전자가 실제로 밝혀져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살찌는 체질이라는 게 실제로 있냐고 누가 물어보면 유전적으로 있는 거죠, 이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마다 우리 뇌에서 인식하고 있는 이 사람의 적정 몸무게가 다 다르거든요. 우리 뇌가 세팅해 놓은 몸무게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예를 들면 학생 때부터 통통했고 했기 때문에 한 85kg? 88kg?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운동 안 하고 막 먹으면 다시 돌아간다. 네, 그리고 지금도 우리 몸은 너 기회만 있어봐, 좀만 먹으면 그냥 바로 살찔 거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유지를 해서 적정 체중으로 만들어놨던 그 뇌의 세팅 값을 낮춰야겠죠. 그럼 이제 그건 어떻게 낮추냐, 먹는 거의 양으로 줄이는 것보다는 먹는 거의 질을 바꿔야 됩니다. 똑같이 2000칼로리를 먹는데 피자로 2000칼로리를 채우는 거랑 탄단지를 잘 맞춰서 2000칼로리를 채우는 거랑 당연히 탄단지를 맞춘 사람이 몸이 더 좋겠죠. 그렇죠. 네, 양보다는 질로. 우리 뇌가 김용철 너 이제 더 이상 88kg가 너의 적정 체중이 아니구나. 그래, 이걸 좀 낮춰야겠구나. 그럼 그거에 맞춰서 또 신진대사도 조절이 되고 이러는 거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진짜 정말 체중이 잘 안 찌는 체질이 있고 살이 잘 붙는 체질이 네. 있는데 그건 본인이 노력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교육적으로 운동을 꼭 해라. 당연히 그런 해야죠. 세포를 갖고 계신 분들은 맞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실제로 하체 운동을 하면 실제로 그게 정력에 연관성이 있냐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GPT님 정력이 뭐죠? 정력이요? 네. 정력이 좋으시죠? 저는 훌륭하죠. 정력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너무 애매모호해요. 네, 그래서 이 정력이란 거를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체 운동의 장점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질문하고 좀 벗어날 수도 있지만 근육은 30대 운동을 그냥 안 하고 일반적으로 있으면 근육이 1%씩 없어집니다. 네. 그래서 60세, 70세가 되면 젊은 성인에 비해서는 절반 정도 근육이 없어지거든요. 최근에는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근감소증이라는 아예 병이 새로 또 생겼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근육을 유지하는 건 매우 중요한데, 우리 전체 몸 근육의 70%는 이 엉덩이와 허벅지 이쪽에 다 집중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근육을 유지하는 거에 엄청나게 중요하고, 그럼 근육을 유지하면 뭐가 좋아지냐? 기초대사량이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우리 흔히 나이살 먹는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예전에는 나 먹었을 때 전혀 살이 안 쪘는데 어느 순간부터 똑같이 먹어도 살이 찐다. 이게 기초대사량이 줄어드니까, 근육이 줄면서 내가 똑같이 먹어도 그게 이 에너지가 처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체 운동을 해서 근육을 계속 유지시켜 놔야 되고, 하체 근육이 좋으면 당뇨 발생률도 실제로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고혈압 발생률도 낮아지고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의 발생률도 낮아집니다. 그런 것들이 안 생기게 되면 당연히 정력은 좋겠죠. 네. 건강하시죠. 네. 네. 하체 운동을 한다고 우와 우와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러지는 않지만 자신감이 생기고 또 혈류량도 증가하잖아요. 맞아요. 네, 어딘가에 네.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간접적으로는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하체 운동은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제가 40대인데 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정말 좋거든요. 제가 뭐라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정말 좋습니다. 운동을 하고 여드름이 난다는 친구들, 보충제 먹으면서 여드름 난다는 친구들, 여드름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운동과 여드름이 관계가 실제로 좀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운동에서 여드름이 나는 거 3가지 정도로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땀, 그다음 두 번째는 호르몬, 그 다음에 열. 땀 자체는 피부에 있는 모공을 막으니까 피지가 발산이 돼야 되는데 이게 발산이 안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뭐 중고등학교 때 막 축구 힘들게 하면 그 땀 안 씻고 그냥 수업하고 네. 집에 가서도 어쩔 때는 그냥 자고 이랬거든요. 네. 그러면 안 됩니다. 운동하고 나서는 땀으로 모공이 덮여져 있거나 이러기 때문에 그걸 잘 씻어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운동하면 당연히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올라가니까 그걸로 인해서 여드름이 좀 생길 수 있는 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네네네. 저 나이는 운동을 그렇게 많이 해도 여드름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으신 거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좋다는 뜻이죠. 네네네.
그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고 저는 사실 부럽거든요. 맞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열. 저희가 운동하면 이 혈류량이 늘어나니까 열이 나는데 우리 몸이 1도씩 올라갈 때마다 피지가 한 10% 정도 생산이 더 많이 된대요.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뭐 웨이트 운동 하다가도 땀이 날 수가 있고 유산소 하다가도 땀이 날 수가 있는데 집에 가서 씻어야지 하고 TV 좀 보다가 그대로 자면 그러면 상황은 그렇죠. 상황은 이제 최악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씻는 것만 잘 해도 저는 여드름은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어깨 운동을 하다가 또는 스쿼트 같은 것들을 하다가 관절에서 계속해서 뚝뚝 소리가 나는 것들에 대한 질문이 문제가 될까라는 질문이었거든요. 네. 일단 관절에서 소리가 나는 경우는 첫 번째는 힘줄과 이 관절 구조물의 마찰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우리 손 이렇게 하면 이런 거 소리 나잖아요. 네네. 마디 사이에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나는 소리인데 사실 통증이 없으면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목을 꺾는 경우도 있고 허리를 이렇게 뒤틀다가도 소리가 나는 경우 있잖아요. 그것도 이 척추와 척추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공기가 빠지면서 나는 소리인데 통증이 없으면 병원을 가거나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크게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요. 이렇게 선생님과 Q&A 시간 한번 가져봤는데 정말 너무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운동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Q&A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도 보시고 많은 정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식에 대한 질문들도 많이 하셔가지고 그 영상 한번 또 다음 편으로 한번 인사를 드릴 거거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GPT 대한심장TV 김용철이었습니다. 아나볼릭